오늘 누구를 패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좀 때리러 왔습니다. 아니, 그건 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공략해야 표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 2번 하고요. 안철수 후보 1번 하고. 2번 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맨 처음 이제 시작된 게 이제 검증인과 네거티브가 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정파적 이익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격하는 건 항상 검증이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네이밍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라고 볼 때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느냐 사실이 있느냐 여부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는 맨 처음에 국가관과 안보관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간 안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정직하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슈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뭐 말 바꾸고 회피하고 또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확인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문제예요. 근데 뭐 아까 워낙 뭐 우리 앞에 하태경 의원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랑 서로 공방을 치고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또 본인이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진 부분도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참 말씀 잘하시던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이 길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오해를 줬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결정이 맞았다. 이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렸을 수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말이 바뀌고 주장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허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아까 뭐 하태경 의원만 고발한 게 아니라 지금 송민순 장관도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해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해서 그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우리 말이 맞다라고 그냥 단정을 하면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직성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 또 누누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준영 아들 부정특혜 채용 문제죠. 언론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현상금을 하나 걸었어요. 뭘 걸었냐면 혹시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본인이 입사원서를 내면서 귀걸이를 하고 입사원 그 사진을 붙여갖고 입사원서 내신 분 있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하고 저희가 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 파이팅이 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문제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대응 역시 이미 다 확인되고 검증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또 심재철 의원이랑 하태경 의원을 또 고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노무현 일가 640만 불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봐요. 리틀 홍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을 덧붙이면 비판받고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제일 속이 상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속상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정말 가정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준다고 믿었던 그런 어떤 부인이 뜻밖에도 바람을 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속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요. 그런데 옆집에 수다쟁이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마누라 바람 폈다라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남편 마누라 바람핀데 당신이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내 마누라인데 내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간에 마누라가 바람을 핀 데는 나한테도 원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비판을 받았던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단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났잖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왜? 본인이 받고 안 받고가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뇌물죄가 인정된 상황인데 이 640만 불과 관계돼서 문재인 후보가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홍 후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뇌물죄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뇌물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그런데 대통령은 뭐냐면 워낙 권한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라 그래갖고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무조건 뇌물죄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돼서 뇌물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슨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고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예요. 그걸 다 참으로 놓고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척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질문 대통령 후보가 네. 문재인이지 노무현이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왜냐면은 이제 그럼 이것이 왜 도대체 문재인 후보랑 관련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얘기만 마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40만 달러와 관련돼서도 역시 박연차 회장이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대통령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죠. 그렇죠? 문재인을 상징으로 하는 친노, 친문, 우리는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거죠. 그렇죠? 혼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정치 세력이 노무현 정부 하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공도 계승하고 과도 계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노무현 정권 하에 여러 정책과 현재 문재인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공과를 다 받는 거죠.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2번의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그 누구도 다 인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문재인 후보의 직속 부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다 하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그걸 선회해서 맞아 우리 문재인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고 사슴같이 맑은 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모르셨을 거야.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나요? 아니요. 640만 달러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 남김에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돈에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하나도 몰랐대요. 보고받은 적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본인 말대로 하면 본인은 무능한 사람인 거죠. 속을 잘 뒤집죠. 아유, 처음 우리 당 와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바다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도박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가산을 탕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요, 밑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일이 발생해도 나는 보고받은 적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식적인 인생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점프할 기회들이 있어요. 점프할 기회. 내곡이 딱 갖춰져 가지고 마치 토끼가 뛰어오르듯이 점프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 인생에서 점프할 기회를 2번을 가져요. 근데 그 2번의 기회가 전부 다 편파적이고 그리고 특혜입니다.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안철수 연구소 안내부로 유명한데 잘 아시겠지만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요, 갑자기 주가가 확 뛰어갖고 떼부자가 됩니다. 또 다른 점프는요. 그거는 아까 했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길게 그다음 했고요. 또 다른 점프는 뭐냐면 본인이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교수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가 그리고 카이스트의 부교수인 자기 부인이 서울대 정교수나 본인이 원장으로 가는 이 정도는 수평으로 레벨을 이동한 건데 이게 무슨 특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되게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카이스트 교수가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가 되기 전의 상황은 그분이 당국대학교에서 의예과장 설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부교수도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 1, 2년 하다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안랩하다가 그다음에 또 안랩에서 이런저런 사실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본인이 미국에 가서 EMBA를 3년 하고 오거든요. 그러게 돌아온 게 2008년도예요. 그러면 봅시다.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유명한 저널 등에 최소 40편 이상의 논문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60편 이상의 논문을 써서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석좌 교수가 되는 겁니다. 논문이 딱 5개 있어요. 하나는 석사학위 논문,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나머지 2개는 2012년도에 문제가 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나는 내용 잘 모른다고 본인이 변명해서 결국은 그 표절 의혹을 벗어난 2개. 나머지 하나가 5페이지밖에 안 되는 페이퍼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교수가 돼도 특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석좌 교수가 됐냐? 딱 하나죠. 당시에 그 카이스트에 한 300억 정도를 기부했던 정모라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이제. 석좌 교수로 가게 된 거고요. 너무 길어졌어요. 부인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부교수로 갔는데 본인이 낸 경력증명서가 허위예요. 앞에 기타 등등 이래갖고 그런 허위 서류를 내서 그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현재의 거부가 되고 그 당시에 받은 146만 주 플러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 자그마치 한 2.5배 올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얻은 주가 평가 차익이 1,749억 원이나 돼요. 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마무리를. 저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국민들께서도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미래의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신가 관계되어져서 저는 정말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시는 그런 어떤 현명한 유권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꼭 우리 홍준표 후보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의혹들 또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가 자유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네이밍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라고 볼 때는 객관적인 팩트가 있느냐 사실이 있느냐 여부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는 맨 처음에 국가관과 안보관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간 안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정직하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참 말씀 잘 하시던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이 길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오해를 줬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결정이 맞았다. 이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렸을 수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말이 바뀌고 주장이 바뀌고 이러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허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지금 오늘 누구를 패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좀 때리러 왔습니다. 아니, 그건 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공략해야 표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 2번 하고요. 안철수 후보 1번 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맨 처음 이제 시작된 게 이제 검증인과 네거티브가 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정파적 이익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격하는 건 항상 검증이고 또 여전히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아까 뭐 하태경 의원만 고발한 게 아니라 지금 송민순 장관도 고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해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해서 그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우리 말이 맞다라고 그냥 단정을 하면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직성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 또 누누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준영 아들 부정특혜 채용 문제죠. 언론을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슈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뭐 말 바꾸고 회피하고 또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확인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문제예요. 근데 뭐 아까 워낙 뭐 우리 앞에 하태경 의원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랑 서로 공방을 치고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또 본인이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진 부분도 팩트인